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박사모 카페 죽창 태극기가 등장했습니다. 한 회원이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평화적 대응만으로는 안 된다며 대나무를 잘라 죽창을 만들고 태극기를 매단 사진을 게재했고 이에 수많은 동조 댓글이 달렸습니다. 개인 회원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정광용 박사모 회장은 탄핵이 인용되면 각자 개별 행동을 해야 하고 자신 역시 개별 판단을 하겠다며 자신의 자녀들이 아직 어리지만 자신은 살 만큼 살았다는 자살태를 암시하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이렇게 모두를 협박하고 있는 박사모를 말리기는커녕 이들에게 감사 편지를 보낸 대통령의 행동은 우리가 그동안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두고 있었는지 여실히 드러냅니다. 하루빨리 헌재 탄핵 심판 결론이 나길 오늘도 빌어봅니다. 죽창 태극기 같은 짓들은 정말 더는 못 봐주겠습니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자, 오늘 첫 뉴스는 아무래도 어제 특검의 수사 발표가 있었으니까 관련 뉴스가 아주 쏟아지고 있어요. 네, 어제 특검이 수사 결과 발표하면서요. 박 대통령한테 적용한 혐의는 모두 5가지입니다. 삼성으로부터 뇌물 수수받은 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시행, 공무원과 민간의 인사부당 개입 등인데요. 이로써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검찰이 앞서 적용했던 8가지를 포함해서 총 13개로 늘었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제 보고서도 냈죠. 예, 100페이지가. 네, 거의 100조 가깝습니다. 네, 여기 자세한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 언론들이 이제 그 보고서 기반해서 후속 보도들을 많이 냈어요. 관련 보도 좀 모아서 알려주세요. 네, 한겨레 보도가 좀 눈에 띄는데요. 관련된 공무원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특검 관계자발 설명입니다. 안종범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돈을 받아내는 일을 했고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반대파를 좌파로 몰아서 척결하는 일을 했고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 과정에서 매질을 가하는 일을 했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딱 들어맞죠, 여기에. 예. 그러니까 반대파 박근혜 대통령을 반대하면 다 좌파가 돼요. 예. 그리고 이제 다 척결하고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듣면 잘라버리고. 예, 속칭 매질이죠. 여기서 나오는. 그리고 안종범 수석은 돈을 받아내는 역할을 하는데 그 앞에 2단계가 있죠. 최순실 씨가 돈벌 사업 계획을 세우고, 예. 그 사업 계획을 세우면 대통령은 그걸 대통령명으로 지시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돈을 받아내는 거죠. 예. 훌륭한 역할 분담입니다. 네. 이걸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라, 예. 그렇죠. 취임 이후부터요. 쭉 했다. 예, 예. 예.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건 사실 스포츠 재단하고 미르 재단, 이 두 재단을 중심으로만 바라봐서 그렇지, 여기 드러나지 않은, 그전에는 가만히 있었을까요? 재단과 동시에 이 일을 시작했을까요? 그전에 오랜 세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일도 많다고 봅니다. 예, 그렇죠. 예, 예. 미얀마 같은 경우에 재단하고 직접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고영철 씨가 내놓은 문서나 이런 걸 통해 드러난 건데 그렇게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일들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밝혀지지 않은 일들에 대해 좀 더 짚어보기로 하고. 자, 또 관련 뉴스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네, 특검이 속칭 세월호 7시간과 관련된 수사도 일정 부분 이야기를 했는데요. 세월호 7시간은 여전히 미궁 속이긴 합니다. 하지만 특검 결과를 보면 대통령이 세월호 전날 저녁부터 당일 오전 10시경까지 무엇을 했는지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보통 이 시간엔 관저에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확인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근데 확인이 안 된다는 얘기는 전날 시술 의혹 그리고 다음날 오전부터 시술 의혹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예. 개인적으로 추정합니다. 이건 특검이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저는 여전히 당일 청와대에 없었다의 한 표인데, 네. 과연 특검도 밝혀내지 못한 걸, 검찰 특수본에서 밝혀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헬기설, 아직도 저는
한 표인데. 자, 세월호 7시간에 관해서는 그렇고요. 또 다른 뉴스는 어떤 게 있습니까? 후속으로. 네, 대통령 비선 의료만이 아니라 미용 시술 관련해서요. 이미 알려진 새칭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에 이어서 이번에는 왕십리 원장까지 등장했습니다. 왕십리 원장. 운동치료사인데요. 예. 왕십리 원장도 수시로 청와대에 드나들었다라는 거고요. 이들 3명의 비선 의료진 같은 경우에는 모두 무면허 의료업자였다고 합니다. 무면허. 예. 박근혜 대통령에게 주사를 놓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주사를 놓은 사람이 공식 의료진 말고도 합치면은 10여 명 가까이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비선 의료진 3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 또 면허가 없다. 예. 재밌지 않습니까? 이렇게 청와대가 돌아가고 있었다는 게. 네, 말이 멋있어서 그렇죠. 속칭 야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비선이라는 말이요. 예. 일반인들도 이렇게 무면허 의료업자들한테 잘 안 받거든요. 대통령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대통령을 그렇게 만나기 힘들다고 비서실장도, 김기춘 비서실장도 대통령 만나기 힘들었다는데 이분들은 그렇게 자주 만났어요. 이분들은 다 비선으로 몰래 들어가서 기록도 남기지 않고. 재밌습니다. 참. 앞으로 다른 걸 정치적인 걸 다 떠나서 이런 대통령은 다시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다 비선으로 처리하고, 네, 왕십리 원장, 기치료 아줌마, 주사 아줌마가 수시로 드나들고. 재밌습니다, 이 뉴스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블랙리스트 관련해서요. 순수 문예진 문학동네 세월호 참사 추모집 눈먼 자의 국가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내고 나서부터 문학동네가 우수도서가 우수수 줄었다라는 건데요. 2014년만 하더라도 25종이 우수도서였는데 2015년에는 5종으로 줄었고요. 게다가 문예지에 지원되던 10억 원의 지원 사업도 폐지가 됐다라고 합니다. 네, 블랙리스트에 올랐군요. 예. 한마디로. 여기 문예지인데, 예, 추모집을 냈다는 이유로 그동안 우수도서가 엄청 많이 선정됐는데 한 달에 한 평균 2권 정도 선정됐는데, 그렇죠. 네, 다 없어졌다는 거고, 지원 사업도 폐지됐다는 거고, 이런 식으로 블랙리스트가 운영이 됐다는 거죠. 구체적 사례였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네, 화이트리스트와 관련해서는요, 청와대가 정경련을 통해서 운영했다라는 건데요. 특검 발표에 따르면 특정 단체명과 금액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지정해줬고요. 그래서 2014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삼성, 현대차, SK, LG 등을 통해서 총 68억 원을 지원했다라는 겁니다. 네, 이거는 한 해 동안 그랬다는 거고요. 14년부터 15년까지. 근데, 네, 16년 10월까지요. 예. 네. 그렇군요. 1년 반 동안. 네. 이런 단체들이 결국 지금 친박 집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태극기 흔들면서. 네, 청와대가 또 수시로 통화를 하고 있고요. 어제 전해드린 바와 같이요. 올해 1월 달까지도 계속 이들 단체의, 대표들과 청와대 선임 행정관이요. 네, 선임 행정관이 아직도 전화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이런 집회들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자, 관련 뉴스 또 있습니까, 후속으로? 네, 두 번째 태블릿 PC 관련해서요. 명의자는 최 씨 소유의 건물 환경미화원이었다라는 특검 수사 결과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용 요금은요. 최 씨 비서의 명의로 국민은행 계좌에서 나갔다라는 건데요. 이 계좌에서는 다른 것도 나갔습니다. 최 씨 명의로 최 씨가 개통한 여러 대의 차명폰 요금도 나갔다라는 건데요. 특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순실 씨가 직접 대리점을 찾아가서 개통했다고 하고요. 태블릿 PC 암호는 최순실 씨가 휴대전화 등에서 사용했던 L자 패턴과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태블릿 PC에는 개통 다음 날인 10월 13일에 열렸던 박 대통령 말씀 자료 수정본이 들어있었는데 검찰 조사에서 정호성 전 비서관은 이 자료를 자기가 최순실 씨에게 줬다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증거가 차고 넘치는 거죠. 예. 최 씨 건물에 일하는 환경미화원이 했고 본인이 다른 대포폰 결제를 했던 계좌를 통해서 결제를 했고 본인이 개통을 했고 패턴도 같고 대통령 말씀 자료도 있고 정호성 비서관도 그 자료를 줬다고 하고 이게 아닐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동 경로가 그대로 최순실 이동 경로가 일치하고 본인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예, 여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가짜 뉴스를 통해서 이제 배포를 하죠. 본인 것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아직도 주장하고 있죠. 예.
가짜뉴스 관련도 또 뉴스가 있나요? 예, 다른 가짜뉴스도 갈수록 기승인데요. 헌재 선고 결과 나오는 걸 기대하면서 앞두고 가짜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요, 최근에는 찬성이 31%다. 이런 식의 가짜뉴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탄핵 찬성 의견이 31%다? 네, 그러니까 여론이 뒤집어졌다라는 거죠. 친박 집회에 나오는 분들의 탄핵 여론조사 아니에요? 근데 이 가짜뉴스는 주시합니다. 이게 가짜뉴스가 시작된 게 미 대선에서 트럼프 쪽에 시작했거든요. 그때 이제 지금 우리나라 가짜뉴스의 모태에 해당되죠,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가짜뉴스가 주장한 것들과 거의 원조니까 유사한 논리들을 구사했어요. 기성 언론들은 믿을 수 없다. 그러면서 뭐 예를 들어서 CNS 뉴스. 원래 CNN 뉴스잖아요. 네네. 근데 CNS 뉴스. 이게 친트럼프 뉴스 사이트가 만들어져요. 뉴스 사이트가 똑같이 생겼어요. 네. 철자랑은 다르고. 우리도 이제 노컷 있잖아요, 뉴스가. 근데 노컷 일별하고 제호를 그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여기 보면 이제 팩트가 아니라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 자기 주장을 뉴스의 포맷으로 만들어서 그렇죠. 사실처럼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 뉴스 사이트하고 거의 같은 구성, 같은 디자인으로 만들거든요. 그 디자인으로 페이크 뉴스를 만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페이스타임을 통해서 많이 유포했어요. 우리는 이제 카톡을 통해서 많이 유포하죠. 네네. 네. 거의 유사한 구조인데 근데 미국 경우에는 그 배후에 엔지니어 출신으로 헤지 펀드를 운영해서 굉장히 큰 돈을 번 빅데이터 전문가가 있습니다. 미국에. 정치원금도 많이 내는 사람인데. 그 전문가가 프로를 고용해서 만든 사이트였어요. 실제로. 아마추어들이 한 게 아니고. 그리고 그 전문가는, 트럼프 진영에 막대한 후원금을 냈던 사람이기도 하고. 여기서 이제 재벌과 또 겹치기도 하죠. 예. 우리나라 가짜뉴스 역시 이제 이 생산되는 뉴스의 포맷이나 사이트나 문구, 그리고 기사를 만들어내는 속도, 배포, 이런 거 보면은 매체 제작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총괄하는 게 거의 확실해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추어들이 이렇게 단시간에 이런 사이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많은 양의 콘텐츠를 이런 속도로 만들어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배포할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나라 최초의 온라인 매체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아, 딴지일보, 예. 20년 전에. 예. 그리고 20년 가까이 유지했는데, 제 전문가의 온라인 매체, 이 전문가가 보기엔 이건 프로의 솜씨고, 그러니까 온라인 매체를 운영해 본 적이 있는 그 온라인 매체 의사 결정권자 레벨, 그런 사람이 총괄을 맡고, 그리고 그런 매체를 만들어 본 프로들이 뛰고, 그럼 돈이 필요하잖아요, 거기에. 당연히.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가 필요하냐면, 그 개별 그 기자들, 기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짜뉴스를 만든. 그러면 편집에 큰 방향이 나와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타블렛을 가짜로, 만들어라. 가짜 타블렛이라고 퍼뜨려라. 그럼 쫙 관련 기사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속칭 야마라고 하죠. 기자들이. 예, 주제를 잡는다라는 차원에서요. 오늘 이렇게 언어가. 예, 속칭의 단어들을 몇 가지 알려드렸습니다. 기자들은 그런 단어를 잘 쓰죠. 예. 일본 말이긴 합니다만. 예. 그거를 잡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매체, 이 기술적으로 어떤 사이트를 만들고, 그건 사실, 그런 걸 만들어 본 프로들이 와서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그런 사람들이 어떤 방향으로 콘텐츠를 나갈 것인가를 지시하는 사람, 컨트롤 타워가 되겠죠. 컨트롤 타워가 꼭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좀 좁혀보면, 친박 진영에 온라인 미디어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데, 그러면서 청와대와 교감할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있었던 그런 총괄이 누굴까? 또 하나, 청와대에서 현재 이제 문고리 3인방 김기춘, 이 공백이 생겼잖아요. 네, 우병우 전 수석까지요. 네. 이 공백을 메우면서 그 공백 사이에 대행을 하고 있는, 그들이 했던 역할을 대행하고 있는 거라고 짐작되는 컨트롤 타워는 누굴까? 대략 짐작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네. 계속 앞으로도 탄핵 심판 이후에도 추적하려고 하는데, 헌재 사찰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이제 본인과 신분이 있는 국정원 고위 간부,
아마도 국정원 2차장이 아닐까라고 이제 추정들 하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연락을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게 이제 보도 내용이었잖아요. SBS의 주말에. 근데 이 보도가 사실이면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박 대통령이 갑자기 전화기를 들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여보시오, 그것 좀 알아보시오. 했을 리가 없잖아요. 본인 스타일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이걸 수십 년간 그렇게 해오지 않았는데 공식 라인을 통해서 했을 리도 없잖아요. 이런 일을. 불법인데. 그러면 중간에 누군가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연락을 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것 좀 알아봐달라고. 저는 그 연락을 하는 사람이 이 가짜뉴스의 컨트롤 타워이자 친박 집회의 컨트롤 타워이자 그리고 지금 그 공백을 메꾸고 있는 동일 인물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추정하고 이 범주를 좁혀간 결과 후보들이 등장했습니다. 네. 아, 들인가요? 예, 복수인가요? 예. 아주 후보들이 등장해 예, 그중에서 예. 추정하는. 박 대통령은 평생 아주 극소수의 신뢰하는 사람하고만 소통했거든요. 예. 그건 이미 평생을 통해 여러 방식으로 입증된 거고 여러 사람이 일을 이렇게 막 나눠서 하지 않아요. 시스템을 믿지 않고. 예. 자, 누굴까요? 충분한 입증 자료가 나오면 제가 이제 공개할 생각인데 아직은 충분하지 않아요. 네. 그림이 좀 그려졌다. 가짜뉴스 등장하면 앞으로 다음 시간 정도에 뭔가 말할 수 있을 게 생기지 않겠는가 예고합니다. 예. 자, 다음 수는요? 네, 양승태 대법원장이 어제 헌재 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자를 지명했습니다. 때문에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이 낳고 있는데요. 후임 재판관 지명이 탄핵 심판 선고 지연의 빌미가 되는 것을 우려해서 지명 절차를 유보했던 대법원이 갑자기 태도를 바꿨기 때문입니다. 이건 제가 보기엔 굉장히 비겁한 결정이에요. 왜 비겁한 결정이라고 생각하냐면 탄핵 심판 결과가 나고 그래봐야 일주일밖에 상관 차이가 없잖아요. 그때 발표하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지금 발표했어요. 그죠? 만약에 정말 그 후임을 빨리 바꿨어야 했다면 진작에 지명했어야 되고요. 네. 근데 이제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을 이렇게 지명해버리면, 그 친박 진영,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예, 예. 변호인단이 주장해왔던 지금 7명이 될지 몰라서 7명이 되기 전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게 지금까지 논리였는데 그 논리를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는 셈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들어서 이제 후임 지명됐으니까 후임이 새로 오면 결론을 내자 급하게 할 필요 없다. 이 논리를 계속 주장하고 싶었는데 그동안 후임이 지명이 안 돼가지고 못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압박을 받았겠죠. 양승태 대법원장이요. 네, 대법원장도 보수 진영이 임명한 사람이니까 임명을 받았을 테고 또 한편으로는 그 국민적 여론은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개입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발표한 거예요. 어중간하게 중간에 껴가지고 일주일만 있다가 발표하면 되는 것을 굳이 어중간하게 그래놓고 탄핵 선고에 영향을 주지 않으려고 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선고에 영향을 주지 않으려고 했다면 임명을 일주일 있다가 하면 되는 겁니다. 예. 전혀 필요 없는 불필요한 그 논란을 만들어냈거든요. 예, 좀 어색한 게요. 이상훈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후임 없이 나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도 한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이미 앞서서 비어 있는 자리에 대해서는 후임자 임명하지 않고 있는데 갑자기 헌재를 아직 나가지도 않은 자리에 대해서 후임자를 먼저 임명한 거죠. 그러니까 반쯤 어정쩡하게 박근혜 대통령 손도 들어주면서 그러면서도 요건 먹지 않게. 예, 진짜 어정쩡한 비겁한 결정이라고 봐요. 자, 그리고 앞으로 그 특검 저희가 잠시 후 2부에서 이제 특검 수사 발표를 자세하게 짚어보려고 하는데 특검이 발표한 내용 중에 아쉽다. 이거 더 추적됐어야 하는 건데 김은지 기자는 없어요? 네, 아무래도 세월호 7시간과 관련돼서는요, 여전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대통령 대면 조사도 하지 못했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가 굉장히 텅텅 비어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초기부터 주장했던 그랜드 레저 코리아라고 있어요. 아, 그랜드, GKL. 네. 예, 예. 그랜드 코리아 레저군요. 예. 이 카지노 운영하는 예, 회사인데. 예.
이거 관련해서는 이제 그 수수료, 그 그랜드 이름 자꾸 헷갈리네요. 코리아레저. 네네. 코리아레저에 소속된 장애인 펜싱 선수단의 그 수수료를 먹었다 이거거든요. 너무 작아요. 이권으로. 제가 계속 줄기차게 주장했는데 최순실의 이권에 대한 집착 정도 막 그 은행에서 조직 개편을 해서 자리를 만들어서도 사람을 꽂지 않습니까? 아니면 대사를 갑자기 전혀 경험도 없는 사람을 꽂아버리잖아요. 뻔뻔하게도 눈치 보지 않고. 그런데 그냥 그 수수료 사람당 1,000만 원 받아가지고 이것 때문에 카지노 이권에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수사가 할 게 너무 많아서 제대로 파헤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줄기차게 노래 불렀던 카지노 정키빵. 예, 검찰 특수본에 제보하시는 걸로. 정키빵 이권에 눈독을 들였을 거라고 저는 추정하고 추가 수사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어디가 바닥인가, 얼마나 저열했는지 그 바닥을 들춰낼 수 있는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카지노에서 그 정키빵, 소위 이제 빚으로 도박하는 거죠. 예. 그거 사채 회수하는 거거든요. 그 사채 회수할 때 이권이 생겨요. 그거는 또 들였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크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말 관련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말 관련 네네. 사업들. 굉장히 코믹한데. 우리 말나라가 됐잖아요. 예. 말 수입과 관련된, 또는 승마 시설 갑자기 늘었는데, 이 관련 이권이나 예산들이 막 숨어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도 이제 특수본에 수사해야 된다고 보고, 개인적으로 가장 황당한 게 이제 ODA 사업. 네. 이게 이제 개발도상국 원조자금, 국가가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고 경제 수준이 되고, 그러면 그동안 원조 받아왔던 것을 대감는다는 의미에서 원조 작업을 만들어서 운영한단 말이죠. 굉장히 뜻깊은 작업입니다. 근데 이걸 해먹으려고. 이걸, 그리고 미얀마 대사까지 임명을 했고, 워딩도 아주 좋지 않습니까? 자손 대대로 해먹을 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여기 주목하는 대목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공장 부지를 무상으로 불화받으려고 했던 정황이 있잖아요. 네. 네네, 삼성을 통해서. 예. 네. 그래서 제가, 이것은 개성공단과 연결될 수 있을 것 같다. 예. 예, 삼성을 통해서는 잘못 이야기한 겁니다. 삼성을 거기 또 투자를 시키려고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미얀마 정부로부터 공장 부지를 50년 정도 무상으로 받아서 거기 입주하려고 하는 공장이 있으면 공장이 조금만 받아도 그야말로 땅 짓고 헤엄치기 아닙니까? 몇십 년 동안. 근데 개성공단이 폐쇄돼서 그런 대체 부지를 찾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런 대체 부지로 임대 사업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기획부동산처럼 개성공단을 폐쇄한 게 아니냐라는 개인적 추정인데 이거 추가 수사가 꼭 필요한 대목을 해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아직 특검을 통해서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는데 저는 이것도 굉장히 큰 덩어리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보유재산으로는 최순득 씨가 가장 많아요. 최순천 씨도 훨씬 많습니다. 최순천 씨가 더 많아요? 네, 왜냐하면 서양 네트워크스라고 해서요.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요. 네. 뭐 물론 부동산은 어떻게 차이가 날지 모르겠지만 최순천 씨가 더 많다고 이번에 나왔습니다. 부동산까지 합쳐서 최순천 씨가 더 많아요? 2,700억 재산 중에서는 최순천 씨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 알았군요. 예. 물론 최순득 씨도 많습니다. 네. 예. 많아요. 뭐 예. 10억, 20억이 아니고 예, 1,000억대니까 예. 다들. 근데 이제 최순득 씨가 그 재산을 불려온 방식에 대한 제가 한번 그 주시에서 다룬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사채업을 했고 그리고 그 사채업을 하면서 기업의 인수합병 자금을 대고 그리고 나서 주가 조작을 해서 해먹는 전형적인 금융범죄인데 소위 엔터 쪽 비즈니스 이런 일이 많거든요. 그 검찰 특수본에서 요 사안을 추가 수사를 하면 저는 이게 덩어리가 엄청나게 나올 거라고 봅니다. 엄청난 게. 그게 뭐 또 10억 해먹었네, 20억 해먹었네가 아니라 몇백억, 몇천억에 해당될 엄청난 잠겨 있다. 저는 최순실 일당에게 가장 큰 벌은 재산
몰수라고 보거든요. 예,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대통령 탄핵하고 무관하게 그리고 정권하고도 무관하게 계속 특검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현재 추진을 청구한 상태이긴 하지만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체 재산에 비하면요. 물론 지금, 일반인한테 많은 돈입니다. 그렇죠. 예. 100억 있어요? 예. 지금 추가로 특검이 찾아내는 건 200억에 불과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순실 씨가 평생 동안 공식적으로 한 사업이라고는 유치원밖에 없어요. 네, 초이 유치원이라고요. 네. 유치원을 경영했었고. 그것이 어떻게 이 돈을 봅니까? 그리고 이 집안이 공식적으로 했던 사업이 양말 사업이에요, 예전에. 어떻게 몇 천억을 법니까? 양말 사업하고 유치원 해가지고. 말이 안 되잖아요. 끝까지 추적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릴 거거든요. 저는 상설 특검으로 꼭 재산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본인들이 이제 그 이후에 그 취득한 재산을 기반으로 합법적으로 한 것도 있겠죠. 그건 제하더라도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은 아무리 오래 걸려도 몰수해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그렇게 해서 역사에 기록해 놓지 않으면 저는 다시 부활한다고 봅니다. 이런 사안들. 교과서가 등장했잖아요. 이거 보고 막 배워가지고. 좀 길게 했나요? 네. 또 하나 아쉬운 거 우병우 전 수석에 관련된 수사. 아무래도 자료가 많이 안 넘어왔다고는 하지만요. 같은 검찰끼리 속칭 좀 봐준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 부분은 좀 더 아쉽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애착이 많으시군요. 관심이. 그거는 근데 특검에서 못하더라도 저는 한편으로는 이 정도까지 일이 됐는데 특수본에서 검찰 특수본에서 그냥 넘어갈 수 있겠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예, 더 할 수 있도록 좀 압력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론으로서요.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특검 수사 발표가 있어서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또 다뤄보겠습니다. 2부에서. 오늘 여기까지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인터뷰 시간입니다. 어제 박영수 특검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죠. 검찰 출신으로 탄핵 소추안 초안을 작성한 분입니다. 민주당의 금태섭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네. 예, 잘 지내셨습니까? 검찰 출신으로 이 수사 결과 발표문을 읽으시면서, 이 정도면 몇 점을 줄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몇 점짜리였습니까? 예, 박영수 특검은 절반의 성공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제가 봐서는 90점을 드려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90점이요? 예, 특히 삼성 이재용 부회장 뇌물 사건을 통해서 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공모해서 어떻게 국정이 농단됐는지 그 메커니즘을 분명하게 밝혀낸 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라면은 10%가 뭡니까? 가장 아쉬운 거라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 대면 조사를 못해서 이 국정농단이 일어난 메커니즘은 밝혔지만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이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끌어들여서 이렇게까지 나라를 망쳐놨는지 그 부분이 좀 깊이 조사되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쉬운 점이고요. 그런데 그건 그 특검의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예, 물론 특검의 잘못은 아닙니다. 네. 처음에 특검 수사에 응하겠다고 했다가 안 나오신 박근혜 대통령이 전적으로 책임질 문제죠. 예, 그러니까 거기 감점 요인에 거긴 넣지 마시고요. 예, 그래서 90점은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우병우 민정수석의 수사. 예, 우병우 민정수석의 수사 같은 부분이 조금 미진했는데 70일이라는 길지 않은 기간에 이루어진 수사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역대 특검 중에서 가장 성과를 낸 훌륭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이제 언론에 보도는 안 됐지만 개인적으로 예. 이 사안을 나는 주목한다. 혹은 보도됐지만 언론은 크게 다루지 않았는데 검찰 출신을 보기에 여기에 이걸 캐면 거기 굵직한 게 뒤에 있을 거야. 이런 사안 있었나요, 혹시? 지금 특별히 어떤 분야라기보다는 일단 두 가지를 하고 지적하고 싶은데 첫째로는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를 통해서 이 국정농단의 기본적인 동기가 뭔가를 밝힌다면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아직 사실 본격적인 수사가 거의 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지만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심도 있는 수사를 한다면 특히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그 왜곡이라든가 지금 화이트 리스트, 블랙 리스트가 다 나왔는데
검찰이나 사법부를 좌지우지한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그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정원도 있을 수 있겠죠. 검찰, 사법, 예, 국정원. 마찬가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이 특검 수사 결과가 공정하지 않고, 박영수 특검을 오히려 구속하라는 말도 나오고요. 불법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경기에서 진 다음에 심판 탓을 하는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보고요. 기본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 번 있었죠. 특검에서도 네. 참고인으로 조사하겠다고 했고, 장소나 시간 부분에 있어서도 청와대 쪽 의견을 충분히 받아주겠다고 했는데, 본인이 나와서 말씀을 안 하시면서 이것을 비판한다는 것은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방적인 의견 발표만 할 뿐 질문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이 나는데, 어쨌든 나오시지 않고 자기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면서 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임명한 특검이 수사한 결과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것은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는 10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에 결국은 탄핵 심판에 이제 결론이 날 거라고 추정들을 하는데, 네, 지금 맞습니다. 어제 나온 특검의 수사 발표가 이 탄핵 심판의 증거로 채택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참고가 됩니까? 어떻게 되나요? 이럴 경우에? 일단 헌재에서도 공식적으로 밝혔지만 증거로 채택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역설적으로 봐서 특검에서 지금 드러난 사실들이 지금까지 국민들이 짐작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거든요. 말하자면 무슨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은 억울했다거나 다른 사정이 나오지는 않았고, 그 다음에 이 언론 보도들을 결국 헌법재판관들도 보시게 되는데, 구체적인 범죄 사실보다도 대통령은 지금 아무 사익도 추구한 적이 없고, 잘못이 없다고 말씀을 하지만, 그렇다면은 왜 그렇게까지 이 대포폰까지 만들어서 청와대에서 국정을 운영했는지, 이런 부분이 간접적으로는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보고서가 헌재에도 가긴 갑니까? 가지는 않겠지만 언론에 많이 보도되니까 다 보시겠죠. 물론 헌재에서는 증거에 의해서 판단을 하실 거고, 그동안 헌재에서도 충분히 심리를 했기 때문에 증인신문도 하고 검찰 수사 기록 등 증거도 봤는데, 이번 특검 기록이 검찰 수사 결과와 거의 맥락이 같기 때문에 아마 지금 가지고 있는 심증을 굳히는데 그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네. 예. 그분들도 사람이니까요, 당연히. 예. 제가 이제 이건 좀, 주변 질문인데, 특검이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기록이 55,000페이지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특검이 만들어낸 게 또 10,000페이지가 넘고, 제가 이런 거 볼 때마다, 55,000페이지 언제 다 읽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검찰에 계셨던 분으로서 55,000페이지를 단기간에 다 읽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출연해서 수사를 하고 이게 가능한 겁니까? 55,000페이지 어마어마한 분량인데. 저도 검찰 수사 기록을 상당 부분 있어서 읽어봤는데요. 예. 다 읽어봅니다. 저희는 그런 쪽으로는 좀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변호사 할 때도 의뢰인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뭐라도 적어내면은 판사나 검사들은 다 읽어본다. 그래요? 특히 이런 중요한 사건에서는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여러 번 읽어봤을 거로 생각을 하고요. 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언론에서도 이 자료들을 나중에 다 봐서 놓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고, 55,000페이지라고 하더라도 마음 먹고 읽으면 며칠에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연수원에서 속도 가르칩니까? 이게 55,000페이지를 금방. 그리고 이게 굉장히 불안한 일이고, 정말 읽다 보면 참담한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또 워낙 흥미진진한 내용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도 검찰 수사 기록을 다 읽고 숙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걸 다 읽는 거군요, 실제로. 예. 저는 그냥 요점만 읽는 줄 알았더니 다 읽는다. 알겠습니다. 자, 이건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뇌물죄인데 액수도 너무 예. 크고 예. 이 뇌물죄 부분이 앞으로 뭐 그거는 사법부가 판단할 일이긴 합니다만 지금까지 이제 드러난 정도 그리고 검찰의 수사 결과를 볼 때 이게 확실히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제가 그 탄핵소추안 초안을 작성하면서 그동안 나와 있는 검찰 수사 결과만 보더라도 상당 부분은 그대로 뇌물로 기소해도 큰 무리가 없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저 특검에서는 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2차례에 걸쳐서 영장을 청구하면서 네. 그 부분을 철저히 보강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뇌물죄로 인정하는데 충분할 정도의 증거가 확보됐다고 보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재판을 하다 보면은 비슷한 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으면은 그 증거가 더 보강이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렇죠. 예,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 또 다른 식으로 금품을 제공한 그 기업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면은 대가성 부분이 이 배로 이렇게 그 보강이 돼서 그렇겠군요. 뇌물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삼성 그리고 하나지만 예. SK나 뭐 롯데나 그 다른 재벌들도 틀림없이 뭔가 대가를 받았을 테니까 그런 게 보강이 되면 문제 없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때 헌법재판소에서 뇌물죄가 인정이 되는 경우는 이 명백하게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기 때문에 네. 이것이 상당히 쟁점이 되는데 특검 수사를 통해서 뇌물 부분은 거의 분명하게 밝혀졌다고 보입니다.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죠,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예, 삼성이 장사를 시작한 이래 79년간인가요? 단 한 번도 구속된 적이 없는데 이거 하나만으로 특검은 자기 할 일을 다 했다 싶은데 또 한 가지 아무도 예상치 않았지만 기대치 않았지만 굉장히 큰 성과를 낸 게 블랙리스트 수사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걸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구속될 거라고는 법을 그렇게 잘 아는 본인도 몰랐을 것 같아요. 예? 사실 뇌물죄는 검찰에서도 뇌물죄 적용을 안 했다 뿐이지 상당히 조사가 돼 있는 상태였는데 예. 이 블랙리스트 부분은 검찰 수사에서 별다른 언급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거를 그 명단을 포함해서 완벽하게 밝혀냈고 더군다나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블랙리스트는 지원 같은 것을 못 받게 하는 것인데 예. 이제 전경련을 이용해 가지고 이 관변 단체들의 지원을 한 소위 화이트리스트까지 밝혀낸 것은 기대 이상의 정말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통해서 결국은 한 번도 평생 동안 또 법적 단죄를 받은 적이 없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구속이 됐다는 것도 대단한 성과라고 저는. 예, 그렇습니다. 특검이 정말 앞으로 특검이 나올 때 이제 다른 사안으로 특검이 나오면 항상 이 특검이 거론될 것 같아요. 예. 니네는 왜 그렇게 못했냐고. 근데 이번 사건 자체가 워낙 수사할 점이 많아서 예. 사실은 처음부터 성과를 어느 정도 낼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박영수 특검을 비롯해서 특검보들과 파견 검사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알겠습니다. 이 수사 결과를 보더라도 자세하게 밝혀냈고 못 밝힌 부분은 못 밝힌 부분까지 실마리나 단서를 제시하면서 검찰에서 추가 수사를 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큰 성과를 냈다고 평가합니다. 자, 그러면 7시간 비선 진료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7시간 부분에 대해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대면 조사를 거부해서 분명히 밝히지 못했지만 지금 특검 수사 결과에서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일부 언론에 보도됐던 것처럼 2014년 4월 15일 국무회의 당시에는 시술 자국이 없었는데 예. 17일에는 시술 자국이 있다. 예. 그러면 15일 저녁서부터 16일 오전까지 뭘 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고 예. 그때 어떤 시술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고까지 제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결국에 가서는 탄핵이 지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될 텐데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무슨 일이 그 시간 동안에 있었는지 충분히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건 어떻습니까? 이제 이런 우려를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전에 밝혔었는데 검찰로 되돌아가면 예. 검찰이 직접 관련된 사안들도 소위 이제 우병우 라인
예. 직접 관련된 사안들도 있을 텐데 검찰이 자기 식구들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냐. 그리고 그런 라인에 있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 고위직에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가만히 있겠냐. 이런 우려 있지 않습니까? 검찰에 계셨던 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반신반의합니다. 사실 그 내부 수사가 가장 어렵고 검찰을 믿기는 어려운데요. 이번 특검 수사 결과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그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검찰에서 내부적인 수사를 제대로 못 해낸다면 다시 국회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키거나 특검을 재가동을 해서라도 그 부분은 밝혀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스스로 밝히지 않는다면 특검이나 혹은 다른 그런 외부적인 기관에서 이것을 손을 대게 될 것이고 그 경우에는 검찰이 정말 괴멸적인 상처를 받게 되기 때문에 아마 검찰도 밝힐 수 있는 데까지는 밝히려는 노력을 할 거라고 보입니다. 재산 추정은 어떻습니까? 최순실 관련한 재산에 관해서는 워낙 말도 많고, 이게 역사도 오래됐고. 예. 최순실 일가 쪽에서 나온 증언들도 있고요, 보면. 예. 친척들 통해서. 근데 이제 너무 오래돼서 이게 과연 제대로 밝힐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김어준 씨도 추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것도 상당한 성과라고 보이는데요. 물론 다 찾아내진 못했겠지만 이 사건의 본질을 밝히려면 맨 처음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왜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됐는지를 좀 찾아내야 되는데 그 단서가 되는 것이 그 최순실 일가의 재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경제 공동체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죠? 예. 2천 몇백억 정도를 찾아냈는데 물론 다 찾았다고 보지는 않지만 실마리들이나 단서들이 상당히 있을 거기 때문에 검찰에서 시간을 가지고 조사를 한다면 전모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또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그 개인의 실력으로 얻은 재산이라면 전혀 그럴 필요가 없지만 만약에 진짜 무슨 이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이 어떤 식으로 나갔다든가 공공이나 국가 재산이 빠져나갔다든가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간을 두고라도 철저히 추적을 해야 됩니다. 재산이 최초로 형성된 과정도 지금 불투명하고 형성된 재산이 불려지는 과정도 불투명하고요. 예, 지금 어디 숨어 있는지도 불분명한데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오고 있고 또 우리 당의 안민석 의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추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특검 기간은 끝났지만 검찰 수사 기간은 제한이 없는 것이니까요. 이 부분은 시간을 갖고라도 끝까지 파헤쳐야 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이 재산, 만약에 그런 재산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된 재산이 있으면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관련 법안도 준비되어 있나요? 이 범죄 수익인 경우에는 몰수를 할 수가 있는데 워낙 오래된 재산인 경우에는 시효 같은 것이 지나고 입증도 어려워서 그게 다 환수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특별법을 만들기라도 해야 되지 않나요? 그 어떻게 해서 그 재산이 형성됐는지 밝혀진다면 이 그 범죄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마음 놓고 쓰지는 못하게 하는 어떤 조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특히나 역사의 교훈으로 탄핵 결과와 상관없이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끝까지 밝혀서 사실은 기록해둬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 국정 전반에 대한 농단의 전모와 함께 이 재산 부분은 반드시 추적을 해서 밝혀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질문인데 이제 공소 유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이 용어도 사실은 검찰이 아닌 일반인들은 최근에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결국은 기소만 했을 뿐이지 그게 이제 재판 과정에서 유죄 판결 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유죄 판결을 얻어내기 위해서 쭉 검찰이 해야 되는 노력을 이제 공소유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인력이나 혹은 지원되는 비용이나 이런 걸 볼 때 큰 문제가 없습니까?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필요하다면 입법적 조치를 취해서라도 인적 자원이나 이 다른 지원을 해서 공소유지에 문제가 없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만약에 수사를 이만큼 해서 밝혀냈는데 재판 과정에서 지원이 충분히 안 돼서 공소유지에 문제가 생긴다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은 사실은 약간 과장해서 말하자면 자원이 무제한에 가깝잖아요. 맞습니다. 국내에 있는 모든 변호사를 동원할 수 있을 정도의 재력이 있고 커넥션이 있는데 예를 들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과정에 동원될 변호사가
5명이 아니라 50명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뭐 윤석열 그 박영 검사를 비롯해서 나가 있는 분들이나 뭐 박영수 특검이나 이런 분들도 형사 사건과 범죄 수사에 대해서 또 공소유지에 대해서는 어디다 내놔도 빠지지 않는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어디다 내놔도 빠지지 않는 변호사가 수십 명 달라붙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사 1명 대 변호사 30명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양측이 다 실력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충분히 공방이 벌어지면 예. 결국 진실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자, 한 가지 더. 예.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계속 이 공소 유지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는 거고.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거기에 이제 특검에 남아있는 분들이 그분도 다 생활인인데.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변호사였던 분들은 자기 생활 규모가 있었을 거 있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 특검법이 만들어질 때 여야 합의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못 이루어진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생활비가 안 나와요, 이분들에게. 어떻게 하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법 개정이 돼야 되고, 예. 그 특검법 이 개정을 위해서는 야당에서 계속 노력할 생각입니다. 특검법을 개정해야 그분들에게 생활비를 마련해 드릴 수 있군요. 예, 그 부분은 입법적 조치가 좀 필요합니다. 잘해주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다루고요. 저희가 탄핵 결론이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의 금태섭 의원이었습니다. 뉴스에 나오지 않는 진짜 뉴스라고 주장하는 하영의 오프 더 레코드. 오늘은 전화 연결입니다. 하영 기자. 예, 안녕하세요. 한겨레 하호영 기자입니다. 네. 아니, 직접 나오시지 않고 이렇게 전화로. 요즘 민주당 경선이 치열해지다 보니까요. 네. 아침 일정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안희정 지사 이른바 마크맨이죠. 예. 안희정 지사 캠프를 출입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전화 연결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마크맨들이 다 있잖아요. 이재명 시장 네네. 마크맨도 있고, 문재인 전 대표 마크맨도 있고. 네. 그리고 토론회가 시작됐는데, 마크맨들이 원래, 본인 마크맨들의 활동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모여가지고 얘기들 하잖아요. 하죠. 예. 예. 그러면 물론 채성 고양시장에 대한 마크맨도 있나요? 아니면 마크맨을 따로 두지 않나요? 채성. 최 지사님께는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묶어서 합니다. 예. 네. 아무래도 인력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갑자기 등장하셔가지고 사실은. 예.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누구 마크맨이 채성 고양시장은 묶어서 마크합니까? 보통은 이재명 시장 마크맨이 묶거나요. 아니면 안희정 지사. 그러니까 1위를 제외한 2, 3위 쪽에서 보통 마크를 같이 묶지요. 예. 네. 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마크맨이 없는 언론사도 아마 있을 겁니다. 네. 채성시장. 네. 예. 고양시장이신데 채성시장님 죄송합니다. 너무 늦게 등장하셨어요. 자. 그러면 경선 토론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두 차례 예. 있었어요. 한 번은 라디오고 하나는 인터넷 생중계를 했는데 마크맨들이 자신의 마크맨에 대해서 토론회 평가를 하잖아요. 예. 예. 그 평가가 어땠습니까? 사실대로 얘기해 주세요. 일단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지사, 이재명 시장, 최성 시장 이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우선 준비된 느낌이 확실히 있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토론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적극적으로 자기 친의 의견을 좀 개진하려고 했거든요. 예. 사회자에게 내가 토론 시간이 부족하다, 나에게 달라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욱하기도 하고요. 욱도 하셨어요? 예. 예. 특히나 재벌개혁이나 준조세의 법정부담금 논란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자기 논리를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의견을 좀 개진하려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 예. 그 대목은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이 문재인 전 대표에게 친재벌 아니냐라는 공세를 많이 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자기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공약을 차분하게 설명을 했다는 점에서는 마크맨들도 좋은 점수를 줬는데요. 네. 지난번하고 이번 혹시 보신 분들은 느끼셨을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토론은 주도권 토론이라고 해서요. 예.
각 후보들한테 15분씩 주고 자기가 어떤 후보에게나 자유롭게 그 질문을 하고 그러니까 토론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네네. 이게 핵심이었는데 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최송 후보와 주도권 토론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최송 후보가 워낙에 이 질문이 없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맏형의 어떤 스타일, 이미지로 좀 기회를 주는 것으로 보였는데 두 번째도 그러다 보니까 이건 좀 피해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시선도 좀 있었죠. 2위, 3위. 그러면서 아마, 2위, 3위와의 이제 직접 대결을 피해간 거 아니냐? 네. 예. 그러면서 좀 감점 요인이 좀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선박했으나, 주도권 토론에서 본인과 이제 치열한 각을 세울 만한 2위, 3위 후보가 아니라, 네. 최성 시장만 과만했다. 네. 네. 피했다. 그리고 현장에서 본 사람들은 느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유난히 두 번째 토론 때는 원고를 읽거나 외워서 하는 듯한 느낌이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자연스럽지 못했다라는 지적도 좀 있었고요. 자, 그러면 그게 감점 요인이었고, 근데 전반적으로 자기 논리는 잘 세웠다, 뭐 이런 정도의 플러스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지지율 기준으로 하자면 현재 기준으로는 2위 후보인 안희정 도지사는 어땠습니까? 평가가? 안 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1차 토론 때는 실제로 몸이 좀 안 좋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약간 토론에서 본인이 평소에 그 증문즉답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것과는 달리 약간 불안한 모습도 좀 보였거든요. 근데 2차 토론 때는 확실히 안정된 느낌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대연정에 대해서 정말 한번 마음 먹고 드라이브를 좀 걸겠다라고 좀 처음에는 알려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슈는 살짝 피해가면서 오히려 안보 이슈에 좀 집중하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이건 전략적인 것인지 아니면 토론에서 본인이 스스로 그 상황에 맞게 태도를 바꾼 것인지는 그건 좀 더 들여다봐야 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기자들이 마크맨들이 갈증을 느끼는 부분, 안 지사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는 부분은 항상 구체적으로 그럼 무엇을 할 것인가예요. 네, 이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등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아쉬웠고요. 이게 단순히 합부의 문제냐 아니면은 아직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느냐. 네, 그렇죠. 그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죠. 네. 그래서 답변이 구체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감점 요인이 있었다는 거죠. 네네. 다만 안정감은 좀 있어 보였고요. 그리고 실제로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토론 스타일에 맞는 태도를 좀 보였어요. 이번에는 좀 자연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공격에 대해서 매끄럽게 넘어가는 부분도 좀 있었고요. 특히나 이제 통합에 대한 지적이라든가 아니면 안보 이슈에 대한 지적들은 본인이 지적을 받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에게 태도나 어떤 화법의 문제를 좀 제시하기도 하고요. 특히 사드 문제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좋은 점수를 받기도 했고요. 예. 자, 그럼 이재명 아무래도 제가 안희정 지사 마크맨이다 보니까 좀 좋게 얘기했나요? 그건 감안해 주십시오. 네, 그걸 감안해서 마이너스 20점 함수 듣겠습니다. 자, 이재명 시장 마크맨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사실 이번 토론을 통해서 가장 유리한 후보가 이재명 시장이라고 예견했었고, 실제로 1차 토론과 2차 토론에서 가장 두드러진 사람이 이재명 시장이었던 건 맞아요. 예. 특히나 1차 토론 때는 본인이 오히려 안정감 있는 태도로 보이면서, 이 시장이 이런 면모도 있었네, 라는 태도로 보였고요. 2차 토론 때는 이 시장이 먼저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특히 재벌과 관련된 문제에서 아주 강하게 문 전 대표를 공격하면서 이것이 과연 유권자들에게 너무 공격적인 거 아니냐라고 비춰질지 아니면 역시 사이다라고 비춰질지 이건 조금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크맨 대사에서는 약간 평가는 엇갈렸어요. 역시 사이다라고 하는 쪽도 있었고요. 저렇게 되면 안정감을 좀 주기 부족해 보일 텐데라고 좀 보는 시선도 있었고요. 알겠습니다. 마크맨의 총평을 듣고 나니까 별 도움이 안 되네요. 예. 자, 또 한 가지는 물론 이제 다른 당들의 대선 후보, 경선 후보 토론회가 나오면 거기도 저희가 평가를 하겠지만 지금은 민주당밖에 토론회를 본격적으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민당 얘기를 먼저 해봤고, 자, 그 안희정 도지사 마크맨으로서 그 네. 지지율이 상승했던 속도하고 거의 유사한 속도로 지금 하강하고 있어요, 지지율이. 유사한 속도인가요? 더 빠른 속도인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그 지지율 뭡니까 기울기를 봤더니 거의 유사한 속도인데 그래서 지금 물론 뭐 여론조사 기관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거의 10% 초중반대로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예. 아주 단기간에. 네. 여기 대해서 캠프는 뭐라고 평가하고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평가하는 그러니까 본인들의 이제 언론의 워딩은 저도 봤단 말이죠. 어차피 뭐 이렇게 조정기를 거치기 마련 아니냐, 모든 후보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실제 분위기는 어때요? 이게 위기의식이 어느 정도입니까? 위기의식 있죠. 위기의식 당연히 있고요. 네. 그, 선한의지 발언 이후에 대연정과 관련된 방법론을,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를 두고 내부에서도 좀 이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갈등 국면으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저 나름대로의 캠프 내에서 갈등이요? 예. 노선에 대해서.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 금강팀이라고 불리는 이 안희정 캠프,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보좌진으로 데리고 있었던 팀이 금강팀 아닙니까? 금강빌딩이 있었다고 해서. 금강팀의 결속력이 굉장히 강해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고 대신 안희정 지사의 뜻이 뭐냐라는 것을 분명히 물어서 안희정 지사가 대연정 간다. 방법론이 지금 지지율에 영향을 있지만 대연정으로 통합론으로 간다라고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 내부적으로는 이 선한의지 발언이라든가 대연정과 관련된 우려 그리고 지금 지지율에 대한 우려는 지사를 믿고 가는 것으로 그렇게 좀 정리된 상태입니다. 그 기본 방향은 알겠어요. 근데 이제 지금 본인의 뜻이 이러하다는 걸 설명해야 되는 상황이 자꾸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렇죠. 예, 단어만으로 이미, 그 야권 지지자들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다 보니까 이 단어의 내 본뜻은 무엇이다라고 설명해야 되잖아요. 단어만으로 이미 설명이 필요 없어야 되는데 선거 국면에서는. 그러니까 그 한겨레신문 여론조사에서 그, 방법론으로서의 대연정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약 10명 중에 한 7명 정도, 바른정당까지 포함한, 대연정은 찬성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절반 이상이, 그런 상태에 대해서, 긍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이걸 어떻게, 그 이슈와 어젠다로 간명하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확실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본인 스스로들은 방법론을 계속 찾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간명하게거든요. 캠프는 간명하게 가자, 간결하게 가자라고 하는데 사실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 설명해야 되는 방법, 그런 그렇죠. 상황이 좀 처해 있는 상황이죠. 예. 뭐, 그 복잡한 설명을 한두 마디로 정리하는 게 이 선거에서의 아젠다고 캐치프레이즈인데 그런 면에서는 실패하고 있는 거죠. 네. 그 뜻이 무엇이든 간에. 마지막으로 그 안희정 도지사 캠프의 소위 이제 비문. 비문이라고 분류되어 왔던 현역 의원들이 합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네, 소위 이제 김종인계 아니냐, 혹은 뭐, 개헌파 아니냐라고 불리던 분들 몇 분이 합류를 해서,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사람들이 해석이 분분한데 캠프 내 출입하는 기자로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비문계라고 이제 이미 분류가 된 상태고 곧 지지선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합류한 의원들을 보면 비문계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이철희 의원이죠. 그렇죠. 이철희 의원이고 사실 기동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박원순계라고 보는 게 맞죠. 그리고 박원순계가 비문계냐라고 했을 때는 약간의 어떤 논쟁적인 여진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워낙에 그 문재인 전 대표 쪽으로 그 민주당 내 의원들이 무게중심이 쏠려있기 때문에 나머지 의원들이 자기의 갈 길을 좀 찾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 갈 길을 찾는 사람들은 어쨌거나 비문계 의원들이 많고 뭐 자연스럽다.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또 안희정 캠프 내부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도 있어요. 뭐냐면 어쨌거나 비문계도 아우르는 포지셔닝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뭐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통합의 어떤 이것도 대연정의 컨셉에서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당내 대연정? 본인이
그렇죠. 아니, 뭐, 당에 대한 점까지 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정견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모르겠으니까. 하지만, 어쨌거나 그 아우르는 포지셔닝 같은 경우에는 비문계를 충분히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비문계하고요. 여기서 핵심은 이제 사실 김종인 전 대표와 무슨 특별한 커넥션이 있는가 아닌가 뭐 이런 관점인 건데요. 김종인 전 대표하고는요, 커넥션이라기보다 지금 현재 안희정 캠프 내에 있는 박수현 전 의원이 김종인 전 대표의 비서실장 출신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개인적인 교감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희정 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김종인 전 대표가 어떤 정치 판을 그리는 상황이다. 지금 그런 상황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탈당은 안 할 테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네네. 다음 시간에는 꼭 스튜디오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결의 하영 기자였습니다. 박영수 특검의 집 앞에서 야구 방망이를 흔들었던 보호수단체에 대해서 고발이 이루어졌습니다. 무려 14,0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고발을 주도한 청년당 준비위원회 김수근 공동위원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청년당 준비위원장 김수근입니다. 우선 청년당이 준비위원회가 발족됐다는데 이게 청년당이 창당을 하는 정말 당입니까? 예, 말 그대로 지금 창당을 준비하고 있고요. 네. 예, 저희가 지난해 촛불혁명부터 이렇게 모이기 시작한 청년들이 한두 명씩 지금 이 썩은 정치 한번 우리가 직접 정치해서 갈아엎고 지금 죽음으로 내몰리는 청년들 목소리 한번 대변하는 정당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지난달에 1,000명 발기인 모여서 네, 저희가 발기인 대회도 하고 이제 정식 창당을 위해서 당원 모집 중에 있습니다. 네. 청년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 가입 조건입니까? 아니요, 저희는 가입 조건은 없는데요. 예. 주축으로 지금 활동하는 분들이 지금 39세까지 우선은 39세요? 운영팀에 40세부터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결혼을 안 했다든가. 운영하는 사람들만 예? 운영하는 사람들만 그렇고요. 당원분들은 네. 나이와 상관없이 본인은 청년이라고 생각한 이혼남은 어때요? 예. 그래서 마음은 청년이당 이렇게 소모임들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창당 준비를 하신 중이고, 근데 이제 청년당의 이름으로 자유청년연합의 장기정 대표,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 장기정 대표는 이제 야구방망이를 흔든 분이고, 주옥순 네. 대표는 목을 쳐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박영수 특검 집 앞에서 했죠. 네. 네네네. 그런데 그래서, 네. 말씀하십시오. 아니요. 네, 그래서 고발을 어쨌든 그런 이유로 네, 했다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분들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됐습니까? 고발할 때?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박영수 특검 자택에서 알루미늄 배틀을 들고 장기정이 몽둥이 맛을 보여줬는데 쌍욕도 하고요. 그다음에 네네, 조옥순 씨가 목을 날리려고 왔다, 때려잡아야 된다. 어쨌든 이런 혐의에 대해서 어쨌든 가장 핵심적으로는 특수공무방해로 저희가 우선은 넣었거든요. 특수공무방해. 그래서 박영수 특검이 어쨌든 저희가 국가기관으로서 법률적으로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그렇죠. 방해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특수공무방해로 우선은 넣고 그다음에 신의 한수라고 예. 또 인터넷 방송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또 이제 주소를 공개하기도 병원에 하고. 보내야 된다. 네, 예. 주소도 공개하고 박영수는 미쳤기 때문에 정신병원에 보내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명예훼손이랑 모욕까지 해서 네. 그렇게 혐의를 적용했고 만약에 지금 어쨌든 검찰이 만약에 또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한다면 저희가 예비적으로 특수 협박을 다시 넣어서요. 그래서 특수 공무 방해가 안 된다면 특수 협박으로라도 무조건 처벌을 해달라. 이래서 이번에는 무조건 이 사람들에게 단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비적 주장 이런 건 굉장히 변호사들만 쓰는 전문 용어인데 변호사세요 혹시? 저 변호사님이 도와주셔가지고요.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촛불 집회와 함께하는 변호사분들이 도와주셨나 보죠? 예, 저희가 매주 촛불 집회 나가면서 같이 하다 보니까 예. 지금 박근혜 퇴진 비상국민행동이라고 주관하는 단체에 계신 법률팀 변호사 김도희 변호사님 계신데 네. 도움을 구해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발을 하는데 14,000명이나 참여했다는데 이건 어떻게 모으신 겁니까? 그래서 지난주 3.1절부터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 먼저 시작을 하고, 그래서 그 3.1절 당일 촛불 집회랑 지난주 주말 촛불 집회에서는 저희가 오프해서 촛불 집회 장소에서도 받았고요. 거기서 1,000명 이상을 받았고, 온라인으로 지난 어제까지, 네, 그래서 14,000명 가까이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예. 짧은 기간에. 자, 이 단체들이 그동안 이제 관제 데모에 동원된 거 아니냐. 모종의 컨트롤 타워로부터 지시를 받은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을 계속 받는 단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뭐 특검 발표에서도 주옥순, 장기정 이런 분들이 청와대 행정관들이랑 문자, SNS, 뭐 전화 이렇게 뭐 100통 가까이 넘게 네. 주고받아 왔던 게 드러났고, 그게 총선, 탄핵, 뭐 이런 특검 관련된 집중적인 시기마다 연락이 굉장히 집중됐고요. 그래서 예. 명백한 관제담모 단체라는 게 밝혀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수사를 해야겠지만. 이 청와대 어버연합이 네. 청와대 행정관은 그러면 고발 안 하나요? 아, 그런 지시의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은 고발 대상이 아닙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네, 저희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요. 다시 한번 청와대 행정관까지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분들은 명백히 그런 발언들 행위를 했던 분들이고 그죠? 네, 그리고 근데 이분들하고 지금 청와대 행정관하고 계속해서 통화해 왔다는 거 아닙니까? 올해까지 올 초까지도. 네. 그러니까 그분에게도 어떤 지시의 의혹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그분이 빠져서. 이 약간 꼬리가 될 수 있는 이 사람들 잡고 늘어져서 예. 저희가 이제 몸통으로까지 좀 고발을 확대해 가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고발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결의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청년당 준비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치다가 야 이게 너무하지 않냐 이렇게 나온 겁니까?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저희가 뭐 계속 뭐 탄핵 국면에서도 뭐 태극기 집회니 뭐 어버연합 엄마 부대니 거기에 무슨 뭐 애국자가 어디 있고 엄마가 아들 걱정하는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제 뭐 자유청년연합이라는 데서 예. 청년 이름을 들먹이면서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테러 행위를 하고 막 몽둥이 들고 나오는데 그에 대해서 경찰이 원래 먼저 움직여서 신병 보호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뭐 그 재판관이나 특검에서 그렇게 공포스러워서 신변을 요청했는데 그것도 늦장으로 막 며칠 있다가 나타나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게 확실히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 우리가 이 사람들 이런 범죄 테러에 대해서는 확실히 죄를 물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청년 이름을 더럽히는 자들에 대해서 좀 청년당으로서 한번 고발해보자 이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유청년연합에서 이런 소위 백색 테러에 해당될 행위를 하니까 청년당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중재가 모아졌군요. 예.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딱 가네요. 자, 이제 탄핵 심판 선고도 뭐 길어야 일주일 이내에 결론이 날 것 같은데 앞으로 청년당은 어떤 활동을 할 예정인가요? 여기까지 제가 묻고 오늘 인터뷰 끝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우선은 저희가 지금 한번 고발을 했는데요. 지금 이분들뿐만 아니라 저희가 촛불 집회 항상 가는데 시민들이 폭행당하고 뭐 기자분들 뭐 계속 공포가 좀 조장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피해 당한 백색 테러 이런 제보를 받아서 약간 백색 테러의 전쟁을 좀 선포해서 아예 뿌리를 뽑아 나가려고 하고 그래서 뭐 저한테도 지금 뭐 빨갱이 새끼 어디냐 밟아 주겠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협박도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좀 이번에 청산할 수 있게 하려고 하고 헌재에서도 이제 탄핵 앞두고 굉장히 긴장이 고조되고 할 것 같은데 저희가 청년당이 좀 가서 재판관도 보호하고 만약에 또 태극기 집회나 이런 백색 테러를 하려는 자들이 있으면 너도 고소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좀 저희가 이 안정적인 인용이나 이 판결을 좀 보장하려고 좀 활동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활동들을 응원하고요. 다만 재판관을 보호하는 것은 경찰에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창당은 언제 됩니까? 예. 연내 창당을 목표로 지금 당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 연내 굉장히 많이 남았네요. 네, 대선까지는 저희가 좀
네, 촛불혁명을 완수를 위해서 좀 싸워나가려고 합니다. 아, 대선 이후에 창당을 할 계획이시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창당 준비가 어느 정도 되면 윤곽에 나오면 저희가 또 한번 연결해 볼게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고맙습니다. 예, 앞으로 이런 고발은 이분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예. 계속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예, 계속해 나가려고. 그리고 그게 청년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모아서 고발 참여 인원들을 시민들과 함께 고발하겠다는 거고요. 예. 예, 그래서 같이 연대할 분들도 퇴진행동 쪽에서도 지금 같이 고민도 하고 계셔서 저희가 같이 할 단체나 이런 시민들이랑 좀 더 완전히 뿌리 뽑을 때까지 한번 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발이 늘어날 때마다 저희가 연결해 볼게요. 예.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청년당 준비위원회 김수근 공동위원장이었습니다. 자, 불친절한 AS. 오늘도 버스기사님, 택시기사님, PC방 사장님, 이어서 교회 차량을 운전하는 목사님이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교회 차량을 직접 운행하는 목사입니다. 저는 뉴스공장을 다운로드 받아서 듣는데 요즘처럼 목사로 살기 쪽팔리고 힘든 적이 없었어요. 아마도 저 같은 목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잔뜩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목사님들의 앞으로 문자를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네. 대형교회 목사들이 신박 집회에 나가라고 하는 그런 행동을 보고 이런 문자를 보내신 것 같아요. 자, 어제 앱이 다운됐는데 이게 누구 소행입니까? 네. 오늘은 아주 잘 들리는데 하나도 안 끊기고 잘 나와서 더 놀라워요. 자, 누가 한 행동일까? 아니면 TBS 서버의 문제일까? 저희도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뉴스공장에서도 대선 후보 토론을 개최해 주세요. 예, 탄핵 국면 지나고 나서 후보들이 어느 정도 윤곽에 나오면 당연히 저희가 진행할 것이고, 네, 재미는 제가 보장해 드립니다. 자, 서울교통방송 너무 고맙습니다. 여기는 부산입니다. 이건 그래도 나아요. 서울교통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여기는 토론토입니다. 이런 것도 많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한번 소개해드렸죠. 소개해드리자마자 이분의 성함이 검색어 순위를 다퉜습니다. 네. 그렇게 본인의 이름이 검색어 순위를 다툰 적 있어요? 아, 처음입니다. 그렇죠? 네. 셜록 홈즈에서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진실탐사그룹. 보통 이제 기자들만의, 그룹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룹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는 기자와, 그리고 법조인들과, 사진기자들과, 뭐 이렇게 뭉쳐있죠. 전직 형사분도 계시고요. 전직 형사까지. 네. 그래서 미드 보면 콜드 케이스라고, 네. 미제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미제 사건들만 다루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미제됐던 걸 다시 들춰서 10년, 20년 지나서 다시 수사하는 게 있는데, 좀 비슷해요. 그죠? 네. 미제라기보다는 잘못 판결난 사건들이라. 네네. 제가 이름을 소개 안 드렸네요. 제가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진실탐사그룹의 이명선 기자입니다. 네, 오늘도 나오셨어요. 지난 시간에 이제 내가 왜 종편을 떠났는가 하는 얘기로 저희가 만났고, 셜록,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진실탐사 그룹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끼리 형사도 있고, 뭐 변호사도 있고, 기자도 있고, 사진기자도 있고, 모여가지고, 이분들끼리, 잘못 판결난 사건. 네, 그것들을 주로 다시 취재해서 재판에 올리는. 네. 네. 재심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법부가 3심제도에 대해서 판결 내렸는데, 네. 이걸 다시, 법원에서 받아들이는 거를 거의 안 합니다. 그렇죠. 네. 재심 결정 자체가 힘듭니다. 네, 거의 안 하는데 벌써 재심 판결을 받아내는 것들이 있고요, 사건들이. 그렇죠? 네. 예. 굉장히 독특한, 전례가 없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그룹에서 활동하는 이명선 기자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셔가지고, 네. 저번에 라디오 한 이후에 그냥 라디오 말고요. 뉴스 공장에 나온 이유로 꼭 찍어서 말씀하셔야죠. 네. 뉴스공장 나온 이후에 제 그 스토리 펀딩에 올라온 기획이 성공을 했습니다. 단방울에.
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네. 방송 나오자마자? 네, 너무 놀랐습니다. 뉴스 공장이 그 정도예요. 모르셨구나. 네. 앞으로 잘 하세요. 알겠습니다. 또 재미난 거는 타사 기자들이 많은 연락이 왔는데, 네. 자기네들도 많이 힘들다. 네. 혹시 우리 회사 얘기를 좀 녹여서 써주면 어떻겠냐는 그런 연락도 좀 많이 들었고요. 본인이 떠난 종편 말고 네네. 다른 종편이나 다른 곳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네. 그걸 녹여서 네. 소화해서 해달라. 사실 민원이네 민원. 그렇죠. 청탁을 많이 받았죠. 어허. 종편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한국 언론 전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걸 짚어주면 어떻겠냐 이런 청탁도 받았습니다. 그 인사고과가 낮은 분들 아니에요 그냥? 자, 그런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전 세계 유례가 없는 그런 그룹이 탄생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대단히 성공적이고 성공 사례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이제 종편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하셨고 기자를 그죠? 네. 예. 근데 떠나셨어요. 네네. 떠난 이유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하셨고 네. 오늘은 그러면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은 네. 한 가지. 원래 이 화요일은 조성주가 한다 시간이거든요. 네네네.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서울시 공무원이 됐어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래가지고, 잘렸어요. 공무원이 돼가지고, 네, 잘리셨고, 저희가 이제 임영선 기자님이 이 방송을 하는 거를 체크를 좀 해서 괜찮으면 고정으로 해버릴까 하는 생각을 저 혼자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은. 자, 오늘은 어떤 이유로 나오셨습니까? 오늘은 남바라는 종편의 단독 보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편에서 단독을 남발한다? 네. 물론 유의미한 단독들도 많죠. 네. 네. 근데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거는 사안의 본질에서 벗어난 사항들의 단독 타이틀을 붙이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이제 단독은 매체의 자존심이에요, 원래는. 그렇죠. 네, 다른 당연하지만 모든 분야가 그렇지만 특히 기자사회에서 경쟁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네. 낙종한다. 보통 물 먹었다고 하죠. 네네네. 네. 물 먹었던 걸 굉장히 치욕으로 여기고 기자들은. 그렇죠. 네. 근데 그래서 한 가지 사안을 모두가 다 다루게 됩니다. 네네. 뉴스라는 게 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아무도 못 다룬 뉴스만을 단독했을 때 기자의 위상도 올라가고 그리고 매체의 위상도 올라가고 그리고 단독은 매체에게는 굉장히 큰 명예이자 자기 실력을 과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단독의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매체에서는. 그런데 이게 너무 남발된다. 그렇죠. 제가 전 직장에 있었을 때 한번 유병헌의 장남 유대균이 뼈 없는 치킨을 시켰다라는 사실이 단독으로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네. 상당히 그 당시에도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뼈 없는 치킨을 시켰다 단독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검색이 돼서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해서 나오지 않으면 단독을 붙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안의 경중을 따져서 단독을 붙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뼈 없는 치킨을 시켰다고 단독이. 참 씁쓸합니다. 아니 근데 뼈 없는 치킨이라고 하는 메뉴가 따로 있나요? 네. 치킨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군요. 뼈 없는 치킨 많이 팝니다, 요즘에. 그 뼈가 없는 부위가 있는 게 아니라 원래 뼈가 있는 부위인데 그걸 뼈를 제거하고 파는 거예요? 네. 발라먹기 귀찮으니까요. 저한테는 단독인데요. 아니, 뼈가 없는 치킨이 상품으로 나왔다는 게 단독인데. 여하간, 당시 유대균 씨가 이제 뼈 없는 치킨을 시켰다고 하기는 생각해 보시면, 최준실 씨가. 네. 처음에 수감되고 나서 네. 곰탕 시켜서 단독이었어요. 네. 예. 알고 있습니다. 곰탕 주문에. 예. 그래서 사실 지금도 그런가 제가 퇴사한 지 벌써 2년이 됐기 때문에 이런 거 취재할 때 야 단독으로 붙여 이렇게 지시가 내려옵니까? 제가 이 사실을 조금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게 좀 조심스러운 게 이게 후배 기자가 썼거든요. 아하. 네, 그 후배 기자가 이게 수습 끝나고 얼마 안 돼서 보고를 다 올리지 않습니까? 상세하게. 그러면 보통 윗선에서 이거 우리만 확보한 내용 아니냐? 그러면서 단독을 붙입니다. 경중에 상관없이. 네. 그래서 취재 기자는 좀 민망한 상황이 많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주변부 정보를 올렸는데. 그렇죠. 핵심 기사가 아니라 요거 단독이네 하고. 네네네. 위에서 데스크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끄러운 기사를 쓸 경우에 다음날 출입처를 출근하기가 많이 꺼려졌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뼈 없는 치킨 같은
사소한 단독 하신 적 있어요? 예전에 강서구 재력가 청부살인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김영식 서울시 전 의원이 맞습니다. 네, 그 기억납니다. 사건의 어떤 중심이기 때문에 논란이 많이 네. 됐었는데 그 서울시 본회의장에서 목소리를 좀 높여주세요. 네 저희 알겠습니다. PD가 목소리가 점점 들어간다고. 네네. 네. 그 난데없이 동성애 성향적 발언을 했던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본회의장에서. 근데 이건 사건의 본질과도 상관이 없고, 그렇죠. 그다음에 정치적 발언도 아니기 때문에, 청부살인 사건이었는데. 네네. 네. 그렇게 주목할 사안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이 기사를 쓰라는 지시가 떨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동성애 관련 발언을 한 네. 것. 그러니까 사안과 상관이 없이 눈길을 끌 수 있으면 끄집어내서 단독을 갖다 붙인다. 네, 그런 게 하루 이틀이 아니다. 그렇죠. 뭐 지금은 좀 나아졌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2년 전만 안 해도 나아졌어요. 안 나아졌고 날로 심해지고 있어요. 네, 제가 그래서 어제 좀 그 출연을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 네. 뭐 4월에도 북한 시장에는 방울토마토가 판다.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다음에 북한 시장에 단독 4월에 북한 시장에는 방울토마토 팔아 이런 게 단독이었어요? 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북한 기사가 좀 문제가 많은 걸로 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게 왜 단독이죠? 방울토마토가 제가 봤을 때는 영상을 좀 단독으로 확보해서 이거를 좀 틀어보겠다는 생각으로 이게 누구한테 기사를 충격을 주는 구성하다 거죠? 아니 북한에 방울토마토가 있어 이런 건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안 팔 것 같은 품목을 팔아서 기사를 작성한 건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영상을 확보한 걸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기사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아니, 제목이 북한에서 방울토마토를 판다는 게 왜 뉴스일까요? 그것도 단독일까? 충격적이지 않은데 전혀. 정보성도 없잖아요. 여하간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김정은과 관련된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또 어제도 제가 좀 검색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들이 있는데 그 김정은이 애플 제품 마니아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자주 검색한다. 이 내용이 단독으로 보도됐습니다. 애플 제품 마니아여서 자신의 이름을 즐겨 검색한다는 건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되잖아요. 애플 제품을 활용해서 네. 본인의 이름을 자주 검색한다는 내용이죠. 애플 마니아인데 네네. 그 애플 제품으로 뭐 아이폰이라든가 아이패드라든가 네네네. 뭐 맥이라든가 이런 제품을 이용해서 자기 이름을 자주 검색한다고? 네. 그렇게 해서 간접적으로 정세 확인을 하더라. 뭐 이런 내용의 기사가 단독으로 어떻게 보도됐습니다. 알았을까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출처가 어디입니까? 출처는 확인해봐야 되는데 보통은 그 조선중앙TV에서 나온 모습을 가지고 추측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걸 보고 그냥 추측하는 거예요? 네, 아니면 해외에서 언급한 것들을 포착을 해서 근데 이거는 뭐 애플 제품을 들고 있어서 마니아라고 추정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자기 이름을 많이 검색한다는 아마 전원이 있었겠죠. 누군가의 전원. 저도 확인은 못하겠습니다. 김정은 옆에서 김정은이 자기 이름을 많이 친다는 거를 확인할 정도 사람이면 굉장히 측근이잖아요. 그렇겠죠. 이건 신빙성이 대단히 낮은 기사인데 이런 거 아니에요? 애플 제품을 들고 있는 영상이나 사진을 확보했어요. 네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뉴스가 안 되니까 네네. 뒤에는 소설로 갖다 붙인 거 아닙니까? 소설까지는 아니고 제가 자세히 기사를 들여다보진 않았는데 네. 아마 제 추측컨대 해외에서 네. 누군가 그와 같은 발언을 했던 걸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붙여서 확실하다는 말이 아니라 알려졌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분위기만 풍길 수는 있잖아요. 그렇게 조립하는 경우도 많아요? 많죠. 네, 별도의 기사인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이제 조립해서 네. 갖다 붙인다. 그러게 해서 조립했으니까 단독이죠. 조립했으니까 새로운 게 나온 거잖아요. 자, 재밌네요. 단독을 그러면 가르는 기준이 사실상 없다는 거네요. 보통 저 같은 경우에도 좀 자랑스럽다 싶은 거는 이건 단독 보도 감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보고할 때 보통 아까 이제 유대균 뼈 없는 치킨 보도 같은 경우처럼 예. 보고를 가리지 않고 우선 정리해서 올리는 편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데스크에서 이거는 단독인지 아닌지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전에 나온 보도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경중이 아니라 하죠. 네네. 사안의 경중이 아니라 사안의 본질적인 관련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한 번이라도 거론되지 않았으면 무조건 단독을 갖다 붙이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경향이 있어요? 네. 경향이 심해요? 네, 심한 편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단독으로 만들어내 거꾸로 그런 요구도 있나요? 요청? 저는 요청받은 적은 없는데요. 예. 그래서 자신의 보고가 예. 단독이 될 것 같은 위험에 처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위험에 처했다?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러면 안 되는데, 예. 그러니까 취재기자가 데스크를 신뢰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친한 기자들끼리는 저희들끼리만 공유를 하고 예. 데스크에는 보고를 정보 하지 보고를 않는 안 경우. 하는. 네. 예를 들면 어떤 사건이 있어요? 지금 글쎄요. 이제 이미 퇴사하셨으니까 공개해 보세요. 딱히 기억이 나는 것들은 없지만 그 네. 세월호 취재를 했을 때 예. 유가족들 관련된 어떤 정황 같은 걸 취재를 보고 지시 받았었는데 예. 민감한 것들은 확인이 되지 않으면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네. 단독 거리가 될 수 있지만 이게 악용될 소지가 많아서. 네네네. 제 개인적인 의견. 네. 틀림없이 경험입니다. 이것은 종편의 정치적 편향에 맞춰서 악용될 소지가 있다. 이러면 아예 취재한 내용이긴 하고 단독 타이틀을 붙일 수 있지만 또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안 하는. 네. 거. 아하. 그거 이해갑니다. 그리고 이거 진짜 단독 아닌데, 그러니까 네네. 단독 아닌데 이거 단독으로 붙여 이런 것도 있나요? 그런 경우 많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타사에서 단독 보도가 됐는데 이미 됐는데. 어디서 인터뷰만 하나 받아서 인터뷰를 한 줄을 넣습니다. 그리고 뭐 단독 보도입니다. 이렇게 내보내는 경우에는 도대체 뭐가 단독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세요. 구체적인 예는 딱 부러지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 네. 그런 사실이 기억을 다 많이 한 다음에 나와주세요, 앞으로는. 알겠습니다. 대본에 없는 내용을 자꾸 여쭤보셔가지고. 저는 구체적인 게 궁금하거든요, 항상. 네.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한 줄 단독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네. 그래서 이미 나와 있는 내용에 그 줄기랑은 상관없지만 곁다리의 내용을 추가해서 이미 보도됐는데 네네. 그 내용 관련해서 딱 한 줄만 더 추가하는. 그렇죠. 보통은 인터뷰입니다. 아, 네. 기사가 나왔는데 그 당사자한테 전화를 해보는군요. 네네. 네. 기사를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뚝! 네. 보통은 뚝 끌어버리는데 그럴 경우에도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다, 뭐. 그렇죠. 그렇게 단독을 만든다. 네네. 그리고 본인이 이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관련해서 보도하면서 기자로서 회한이 있었다면서 그 내용이 뭐예요? 그 예전에 김수찬 전 제주지검장이 길거리 음란 행위를 해서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이제 저를 포함해서 2명이 그 취재기자 2명이 제주도로 가서 그 음란 행위 CCTV를 찾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도 좀 회의가 컸었거든요. 과연 그만한 사안인가? 그러니까 음란 행위 CCTV를 찾는 게 과연 유의미한가? 어차피 방송에서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여러 가지 CCTV를 확보하긴 했습니다. 예. 음란 행위가 찍힌 건 아니고 예. 뭐 식당에 간다거나 엘리베이터를 탄다거나 예. 엘리베이터를 탄다거나 근데 그런 내용에도 단독을 붙여서 식당 단독. 뭐. 식당에서 밥을 먹더라. 그래서 이 뭐 경로라고 할까요? 그 당시에 이제 사건이 있었던 이동 경로. 네, 그거를 단독으로 내보낸 거죠. 그러니까 무의미한 거죠. 무의미하지만 영상이 확보됐으니까 단독으로 붙여서 내보내는 거. 네네네. 자,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비록 뭐 종편이 아무래도 경쟁이 심해서 눈에 많이 띄긴 하지만 네. 종편만의 문제가 아니다. 단독 네네. 경쟁은. 제가 최근에 주목해서 보는 거는 그 국가기관 통신사 연합뉴스인데 연합뉴스에서도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뭐 예를 들어 생선은 건강식이다. 뭐 이런 것도 단독이 붙고 그다음에 뭐 생선 건강식이다. 마트에서 모로코 문어가 50% 가격으로 팔더라. 절반 가격으로 팔더라. 뭐 이런 내용에도 단독이 붙기 때문에 단독이 사라진 경우 있어요. 정반대로. 이건 단독 맞는데 이 매체의 정치적 편향 때문에 아예 사라져버렸다. 한 30초 남았는데 짧게. 그런 얘기는 좀 들어본 적이 없고요. 그러니까 네. 최대한 단독으로 포장을 해서 보도를 해야 사실상 포털 사이트에 비슷한 내용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눈에 띄고 클릭이 유도가 되면 최대한 단독을 활용하려는 경향이 강하죠. 알겠습니다. 자, 종편만의 문제는 아닌데 종편에서 유난히 두드러지는 네네. 문제점에 대해서 오늘 짚어봤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이 문제를 계속 이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이명선 기자하고 계속 짚어볼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어준이었습니다. 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